안녕하세요. 저는 카드사 전략기획팀에서 일하는 30대 여자입니다. 일하느라 한창 바쁘게 살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외로움이 확 몰려올 때가 있었습니다. 연애든 결혼이든 누군가를 만나 설레는 감정을 느껴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회식을 한 날 밤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따라 텅 비어있는 저희 집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죠.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었고 내가 참 열심히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은 많았지만 그럼에도 제 마음속에 깊은 외로움과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충동적이긴 하지만 난생 처음 소개팅 어플을 깔았습니다. 어플 속에는 참 다양한 남자들이 많더군요. 명품으로 도배한 남자, 온몸에 문신을 자랑하는 남자, 허세 가득한 자기소개, 무의미한 프로필들을 넘기다 그 남자를 보고 멈추게 되었습니다. 깔끔하고 준수해 보이는 외모, 담백한 자기소개. 저는 그 사람에게 이끌려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고 서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그게 시작이었고 그 후에도 많은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사는 지역도 가까웠기에 한번 보자고 했어요. 어플로만 대화했던 사람인데 실제로 본다고 생각하니 긴장되더라고요. 그렇게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용준이 나왔습니다. 한용준은 삐까뻔쩍한 최신 BMW를 타고 도착했더라고요. 그 남자는 사업을 한다고 자신을 소개했는데 아는 형과 동업으로 헬스 관련 사업을 한다고 했죠. 그가 입은 옷과 시계는 누가 봐도 고가의 명품이었습니다. 그냥 딱 봐도 돈이 많아 보이고 여유가 많아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그 남자는 제게 진심 어린 눈빛으로 다가왔습니다. 자기도 어플은 별로 안 해봤는데 저 같은 사람이 나올 줄 몰랐다며 운이 좋았던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것도 뻥인데 그때는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어쨌든 그 남자와 저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그 후에도 계속 연락을 하고 지냈어요. 그러다가 그 남자는 제가 좋다고 했고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더라고요. 나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좋았느냐 하니까 의외로 저에게서 지적인 부분이 많아서 좋았다는 겁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운동만 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랬죠. 야구부였다고. 맞아요. 야구부였다가 부상당하면서 야구는 그만두게 되고 지금은 그때 야구부 친한 선배였던 형이랑 헬스 관련 사업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저는 학창시절 내내 운동만 했어서 그런지 솔직히 말해서 공부도 좀 못하고 머리에 든 것도 많지는 않아요. 에이, 안 그래 보이시는데요. 정말요. 그래서 예전부터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여자분이 그렇게 멋져 보이더라고요. 예진 씨가 딱 그런 것 같아요. 학교도 좋은 데 나오고 대기업 다니고 대화해보면 교양도 넘치고. 저 그렇게 우아하고 교양 넘치는 사람 아니에요. 대화 좀 해보면 알죠. 저처럼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사람 만나서 얼굴만 봐도 대충 견적 나오거든요. 예진 씨는 확실히 좀 품격이 있는 것 같아요. 저랑은 좀 다른 성격. 그래서 더 끌리는 것 같고요. 그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랑은 좀 다른 성격과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도 그 남자에게 더 끌렸거든요. 호탕하고 남자다운 성격, 그러면서도 저를 존중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 모습에 저도 그 남자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고 제가 무심코 예쁘다고 말했던 가방을 다음날 바로 선물하는 등 고가의 선물을 안겨주며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제 친한 친구들도 그런 걸 다 알고 있었고 그 남자 너무 괜찮다며 성격도 호탕하고 남자답고 여유롭다면서 어떻게 어플로 그렇게 진국인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거냐 물어볼 정도였죠. 그렇게 그 남자와 8개월 정도 만났을 무렵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도 뵙자고 했는데 그 남자는 자기 집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 부모님은 어릴 적 이혼하셨고 자기는 운동부여서 거의 기숙사에서 부모님하고 떨어져 살았답니다. 엄마하고는 연락도 안 되고 아버지는 외국에 살고 계시다는데 자식에게 별로 관심도 없다고 했죠. 연락도 거의 없고 그래. 그래서 내 결혼에도 관심 없으실 거고. 그냥 결혼한다고 얘기하고 나중에 시간 되면 인사나 한번 드리면 될 것 같아. 에이, 그래도 우리 집은 자기 집처럼 그렇게 가족끼리 돈독하고 화기애애하고 그렇지 않다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의 눈빛이 좀 슬퍼 보이고 안쓰럽더라고요. 저는 그 남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많이 외로웠구나. 내가 자기한테 좋은 가족이 되어줄게. 고마워 자기야. 그래도 나 괜찮아. 이렇게 잘 컸잖아. 멋지게 성공도 하고 이렇게 예쁘고 잘난 여자랑 결혼도 하고. 맞아. 우리 행복하게 살자. 나 그러려고 열심히 돈 버는 거야. 자기도 알지? 나 능력 좋은 거. 그럼 알지. 많은 나이도 아닌데 이렇게 사업으로 성공하고. 멋져. 맞아. 나 좀 멋진 놈 같아. 하여튼 나는 자기랑 결혼해서 멋들어지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내가 그래서 봐둔 집도 있어. 전부터 결혼하면 살고 싶었던 집. 그는 저희 지역에서도 가장 비싼 시세를 자랑하는 한 주상복합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해오겠다고 했습니다. 평수도 넓고 주변 인프라도 좋아서 시세가 굉장히 높은 곳이었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 남자의 평소 씀씀이를 봐서는 사업으로 돈을 잘 번다는 건 알았는데 신혼집으로 그런 집까지 턱턱 해올 수 있다니 돈을 그렇게까지 잘 버나 싶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고 친한 친구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 결혼에 유난히 큰 관심을 가지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바로 제 대학교 친구인 선아였어요. 선아는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하는 강사이자 원장이었습니다. 선아는 늘 사람들에게 필라테스 센터 운영을 한다고 말하고 다니고 원장님 소리를 듣고 다녔는데 사실상 적자가 심하고 거의 빚으로 운영된다고 늘 힘들어 하더라고요. 하여튼 선아가 제 얘기를 듣고는 유난히 부러워하는 겁니다. 뭐? 리버 팰리스? 헐, 거기 얼마나 비싼데. 안에 가봤어? 난 거기 사는 사람이 주변에 없어서 가본 적은 없는데. 나는 전에 아는 선배 언니가 거기 살아서 가봤는데 진짜 좋아. 거기 돈 많은 사람들 엄청 많고 주차장 가면 국산차는 찾아볼 수도 없어. 그 정도야? 와, 예진아, 너 진짜 인생 역전했다. 무슨 역전까지. 아니, 솔직히 네가 대기업 다니고 너도 능력 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그런 집을 어떻게 살아. 돈이 얼만데. 월급쟁이 백날 벌어봤자 절대 못 가 그런 곳. 그렇긴 하지. 와, 용준 씨 대박이다. 하긴 그때 잠깐 봤을 때도 차도 엄청 비싼 거고 옷차림도 그렇고 돈 엄청 잘 버는구나 싶긴 하더라고. 와, 부럽다. 우리 정수는 언제쯤 잘 되는 거야? 아니, 잘 된 날이 오긴 하는 거야? 선아에게는 5년 정도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는데요. 이름은 오정수이고 제가 소개해줬습니다. 정수랑 저는 고등학교 동창이었거든요. 애초에 선아가 정수에게 마음이 있어서 저한테 다리 좀 놔달라고 했기에
제가 그 둘을 연결시켜 준 거였죠. 정수는 정말 괜찮은 친구였습니다. 성실하고 우직하고 성격이 정말 좋았죠. 게다가 머리도 똑똑해서 고등학교 때도 늘 전교 5등 안에서 놀던 애고 학교도 좋은 곳을 졸업했습니다. 정수는 졸업 후 대기업에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AI 관련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선아는 정수가 워낙 똑똑하고 야무지니까 사업도 잘 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정수의 사업은 계속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적자만 겨우 면하는 수준이었고 매출도 적었죠. 그러면서 선아는 정수에게 많이 실망했다고 했습니다. 선아는 남자를 만날 때 능력과 자산이 중요하다고 믿는데 정수가 돈을 제대로 못 벌고 있으니 실망이 컸던 거죠. 그래서 가끔은 저에게 정수에 대한 노골적인 불평을 쏟아놓기도 했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능력도 좋고 돈도 잘 벌어서 그 비싼 신혼집도 해온다는데 정수는 성공할 기미도 안 보이고 뒷바라지 하는 것도 지친다면서요. 솔직히 선아가 딱히 뒷바라지 하는 건 없긴 한데 어쨌든 선아는 정수에 대한 불만이 크더라고요. 제가 중간에서 소개를 해준 입장으로서 선아가 그런 얘기를 할 때면 괜히 민망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정수 정말 좋은 사람이잖아. 성실하고 너밖에 모르고 또 사업이라는 게 원래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운도 중요하대. 워낙 똑똑하고 야무진 애니까 네가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줘. 정수가 멋지게 성공하면 너한테 근사하게 프로포즈 할 거래. 에휴, 됐다 그래. 내가 그놈의 성공 기다리다 내 젊고 예쁜 시절 다 날렸어. 솔직히 정수가 학교도 좋은 데 나오고 똑똑한 것 같아서 무조건 잘 될 줄 알았는데 사업이라는 게 꼭 머리 좋다고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네 남친만 봐도 사업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정수는 미래가 안 보여. 괜히 오래 만났나 봐. 솔직히 영양가가 없어, 영양가가. 헤어지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에이, 그래도 그렇지. 영양가가 뭐냐? 내가 틀린 말 했어? 너는 영양가 좋은 남자친구 만났다 이거지? 하면서 막 비꼬더라고요. 저는 무슨 말을 해도 선아가 꼬아드는 것 같아서 그냥 어색하게 웃고 말았습니다. 정수가 참 괜찮은 남자인데 불평불만을 쏟아놓는 선아를 보며 씁쓸했지만 또 한편으론 선아도 지친 마음이 있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선아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남친 용준 씨 말이야. 도대체 무슨 사업이라서 그렇게 잘 돼? 헬스 관련 사업이라고 안 했나? 나도 운동 사업하고 있잖아. 맞아. 너도 필라테스 센터 운영하는 거니까 둘이 통하는 게 있겠다. 그럼 다음에 기회 한번 만들어줘. 기회? 아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넷이서 놀러 갈래? 넷이서? 커플 여행으로. 어때?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재밌겠네. 그럼 우리 가보자. 내가 계획은 짤게. 그렇게 선아의 주도 아래 4명이서 함께 1박 2일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 남자친구는 가평에 있는 최고급 풀빌라를 예약했어요. 거기 놀러 가자면서요. 그렇게 넷이서 갔는데 선아는 여행지에 도착하자마자 제 남친 차를 보고 부러워하더라고요. 이거 최신형이잖아요. 와, 비쌀 텐데. 차 너무 멋져요, 용준 씨. 아, 그런가요? 근데 용준 씨 같아서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별 볼 일 없는 찌질이 같으면 그냥 그런데. 용준 씨가 키도 크고 피지컬도 좋잖아요. 얼굴도 훈남이고. 그래서 이런 차가 더 잘 어울려요. 칭찬이 너무 과하신 거 아닌가요? 저 마음에 없는 칭찬 안 해요. 다 진심이에요. 그러면서 서로 웃고 장난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서로 성격이 활발해서 잘 친해지나 보다 싶었고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풀빌라에 도착해서는 좀 가관이더라고요. 선아는 자기 남자친구인 정수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제 남자친구 옆에 찰싹 붙어 앉아 고기나 먹을 걸 접시에 올려주기 바쁜 거예요. 그리고 어느새 제 남자친구더러 오빠라고 부르더라고요. 오빠, 사업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던데 정말 대단하세요. 엄청 잘 된다고 하던데 노하우가 뭐예요? 솔직히 저도 필라테스 센터 운영하는데 잘 안 되거든요. 사업 운영 노하우 같은 거 있음 저도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질 않나. 오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는 예진이는 정말 복 받은 것 같아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라면서 웃으며 제 남친 어깨도 때리고 기대고 불편한 추파를 던지는 겁니다. 그걸 지켜보는 저는 좀 불쾌해졌죠. 솔직히 저도 저지만 정수도 무슨 꿔다 놓은 보릿자루나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것도 좀 그랬죠. 좀 뭐지 싶긴 했지만 애써 좋은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그냥 가볍게 생각하려 했어요. 선아도 그렇고 제 남친도 워낙에 외향적이고 활발하고 사람 좋아하는 성격이다 보니 스스럼 없이 친해지나 보다 하고요. 정수도 성격이 둥글둥글 좋다 보니 선아가 그렇게 해도 그냥 좋게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불편한 여행을 갔다 왔는데요. 문제는 그 후부터였습니다. 그 뒤로 선아와 연락이 잘 안 되었거든요. 무슨 일 있나 싶었는데 정작 다른 친구들하고는 연락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뭐 서운한 게 있었나? 왜 그러지? 하던 찰나였습니다. 며칠 뒤 정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수의 목소리는 완전히 잠겨 있더라고요. 예진아, 선아랑 연락 좀 되니? 정수야, 선아? 아니, 나도 요즘 연락이 잘 안 돼. 근데 무슨 일이야? 나보고 헤어지자는 문자 남기고 연락 두절이야. 뭐라고? 헤어지자고 했다고? 나한테 장문의 문자를 보냈더라고. 자기는 반짝이는 삶을 살고 싶은데 내가 자기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대. 자기를 놔주라고 하더라고. 대화라도 하고 싶은데 연락도 안 되고 센터 찾아갔는데 직원들이 못 만나게 안 해.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하더라고. 그렇게까지 말했다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무슨 이유로 헤어지자는 건진 몰라도 그래도 5년이나 만난 남자친구잖아요. 헤어질 때도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기 마음 변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정수가 찾아가니 안 만나주면서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정수는 너무 힘들어했고 저도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선아에게 물어보고 싶어도 선아는 제 연락까지 피하며 잠수를 탔어요. 아마 저랑 정수랑 친구 사이니까 제 연락까지 안 받는 모양이었죠. 그런데 그맘때 진짜 어이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제 남자친구 한용준 역시 연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오던 사랑의 메시지는 끊겼고 제가 보내는 장문의 카톡에는 몇 시간 뒤에야 바쁘다, 나중에 연락하겠다 같은 식으로 피하는 답이 왔죠. 연락도 안 왔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일방적으로 문자를 보낸 겁니다. 헤어지자고요. 선아가 정소에게 했던 방식 그대로 한용준이 저한테 헤어지자고 한 겁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아, 최선아랑 한용준 사이에 뭔가가 있구나. 그 둘이 뭔가가 있었던 거구나 라는 것을요. 게다가 제 예상대로 최선아와 한용준이 함께 있는 모습을 다른 친구에게서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둘은 커플 여행 갔을 때 눈이 맞았던 겁니다. 선아가 그렇게 한용준에게 치대고 끼를 부리더니 결국 그 둘은 몰래 연락처를 교환한 모양이었고
여행 갔다 와서 만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최선아가 먼저 정수에게 헤어지자고 했고 그 후에 한용준도 저에게 헤어지자고 한 거고요. 기가 막혔고 이 사실을 정수에게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정수도 기함하더라고요. 그리고 배신감에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다른 친구 폰으로 최선아에게 전화를 걸어 따졌습니다. 그런데 최선아는 조금도 미안한 기색 없이 그러더군요. 일이 이렇게 된 건 미안하지만 용준 오빠랑 나랑 서로한테 그냥 운명적으로 끌렸던 것 같아. 어쩌겠어. 사람 마음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니? 오빠도 사실은 나처럼 화려하고 활발한 여자가 좋대. 사실 너는 좀 답답하고 지루할 때가 많았다고 하더라. 여행지 가서 아주 열심히 꼬시더니 성과가 좋네. 유치하게 비꼬지 마. 내가 언제 열심히 꼬셔. 그냥 오빠랑 나랑 통한 것뿐이야. 너 나한테 미안한 것도 없니? 나도 그렇고 정수한테도 미안한 거 없지? 인연이 끝난 것뿐인데 내가 뭘 미안해야 되는데? 막말로 너랑 용준 오빠 결혼이라도 했어? 아니잖아. 와, 너 이렇게까지 뻔뻔한 인간이었니? 함부로 말하지 마. 한용준이 외제차 타고 다니고 그 비싼 집 신혼집으로 해온다니까 눈이 돌아가디? 참나. 그렇게 비난하면서 정신승리하면 좀 나아지니? 너 나한테도 그렇지만 정수한테도 이러면 안 돼. 네가 뭔데 그딴 소리야. 네가 오정수 엄마라도 돼? 오정수랑 나랑 그냥 사귀다가 안 맞아서 헤어진 것뿐이야. 말이야 바른 말이지. 그냥 헤어진 게 아니라 더 조건 나아 보이는 사람한테 환승한 거지. 그래서 뭐 어쩌라고. 벤츠가 나타났으면 똥 차버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뭐라고? 정수가 왜 똥차야? 개똥차야. 사업한답시고 일 벌여놓고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 보면 모르니? 불쌍하면 네가 거두던가. 더 이상 우리 연락하지 말자. 그게 선아와의 마지막 연락이었습니다. 정수와 저는 너무 황당한 이별을 맞이했던 거죠. 정수도 어이없어 하고 저도 그렇고 저희 둘은 전에 잘 가던 동네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서로 위로를 해줘야 될지 한탄을 해야 할지 그 상황이 어이없더라고요. 서로의 연인들에게 뒤통수를 맞은 같은 처지였기에 저희는 서로 위로해주고 그냥 훌훌 털어버리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종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도 다 웃으며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정신승리도 했죠. 그렇게 그맘때 정수를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같이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친구였던 서로에 대해서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신이라는 같은 상처를 겪으며 저희는 서로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고 어느새 서로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어주었죠. 그런 과정에서 서로에게 안타까움 같은 것도 느꼈고 점차 친구 이상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정수와 연인 사이로까지 발전을 하게 되었어요. 연인들에게 차이고 서로 위로해주다가 정수랑 제가 마음이 맞아버렸던 거죠. 선아는 제가 정수와 만난다는 얘기를 듣고 다른 친구들에게 버려진 것들끼리 잘 만났네, 꼴 좋다라며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선아가 뭐라고 하든 저는 정수와 행복하게 잘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최선아와 한용준은 만난 지 5개월 만에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한다고 하더군요. 최선아는 한때 제가 신혼집으로 들어갈 뻔했던 그 비싼 주상복합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고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그 비싼 집안을 채우기 위해 고가의 혼수들을 채워 넣었는데 그 가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최선아와 한용준의 얘기에는 관심이 없었고 정수와 예쁘게 잘 만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맘때 정수의 사업이 대박이 터졌습니다.
그가 밤낮으로 매달렸던 AI 기술이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고 대형 IT 기업에서 거액의 투자까지 받게 된 것이죠. 뒤늦게 정수의 성공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수는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 프로포즈를 받았고 둘이서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맘때 다른 친구에게서 최선아의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최선아가 한용준과 결혼한 지 반년 만에 이혼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너 최선아 소식 알아? 아니, 궁금하지도 않아. 애 낳고 잘 살겠지 뭐. 아니야. 최선아 지금 난리도 아니야. 이혼 준비한대. 이혼 준비?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혼 준비야? 야, 네 전 남친 말이야. 최선아가 뺏어서 결혼한. 그 남자 완전 알거지 사기꾼이나 다름없더만.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최선아가 그렇게 자랑질해댄 그 주상복합 있잖아. 리버팰리스. 그걸 그 남자가 해오긴 했는데 다 대출이었다며? 완전 풀대출. 뭐라고? 집 해온다고 하니까 최선아는 신나서 안에 엄청 고가의 혼수 넣은 거 알지? 걔네 부모님이 빚까지 내서 그거 해줬잖아. 맞아. 인테리어만 해도 1억 들었다더라. 혼수 다 합치면 말도 못하지. 근데 알고 보니까 한용준이 그거 풀대출로 산 거래. 그러니까 같이 갚아야 되는 거지. 세상에 풀대출로 사놓고 그걸 지가 집 해온다고 하는 거야, 그 남자는. 너도 몰랐어?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기가 막혔죠. 그 아파트가 집이 얼마짜린데 풀로 대출을 땡겨서 샀다니요.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왜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집을 샀대? 집만 그런 게 아니더만. 그 차도 완전 대출이고 그 남자 빚이 엄청나다던데. 알고 보니 그 사업도 잘 되는 거 전혀 아니고 빚잔치라며. 정말? 그 남자하고 다니는 거 쓰는 거 다 빚이었대. 일반 은행에서 안 되니까 사금융도 땡겨 쓰고 그랬다던데. 저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의 그 허울 좋은 모습이 사실은 다 빚이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빚 좋은 개살구였던 겁니다. 해온다고 큰 소리 떵떵 치던 그 집도 풀대출, 그것도 사금융까지 끌어쓴 대출이고 차며 옷이며 그 모든 게 전부 빚으로 휘감고 있었던 거죠. 최선아는 그것도 모르고 친정에서 빚까지 내서 비싼 혼수품 다 해주고 인테리어까지 해주고 결혼했던 거고요. 그 사실을 알고 둘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고 사기꾼이네 꽃뱀이네 하며 서로를 비난한다고 합니다. 최선아도 솔직히 빚 많았잖아. 필라테스 센터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결국 그 센터 내놨다더라. 둘이서 돈 때문에 죽자구나 싸운대. 선아가 아주 땅을 치고 후회한다더라. 게다가 정수 씨 요즘 엄청 잘 나가잖아. 내 남친? 그렇지. 그거 알고는 며칠 밤낮으로 울고불고 난리였다더라. 자기가 5년 동안 기다렸을 땐 지질이 궁상이었는데 헤어지고 나니까 대박 터졌다고. 너만 좋은 꼴 났다고. 배 아파서 죽을라 그래. 그 말을 듣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한용준이 돈 많은 줄 알고 친구 남친이고 뭐고 가로채서 뺏었는데 알고 보니 완전 빚밖에 없는 개살구잖아요. 영양가 없다던 정수가 진짜 알토란 같은 남편감이었고요. 그래서인지 최선아는 이혼하는 와중에도 정수에게 연락해서 그립다느니 후회한다느니 찝적댔다고 합니다. 정수는 다시는 연락 말라고 했다는데 다른 번호로까지 연락을 했더라고요. 저랑 같이 있을 때 연락이 왔고 정수는 스피커폰으로 저까지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정수야, 나 선아야. 내 번호 차단했어? 요즘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너 많이 보고 싶다. 우리 5년 사귀는 동안 참 좋았잖아. 나 그때가 자꾸 생각나고 그래.
네가 참 괜찮은 남자였는데 왜 몰랐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처량했지만 저는 그 안에 담긴 교활한 계산을 똑똑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수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선아야, 정수야. 애는 잘 크고 있지? 어? 한용준이랑 혼전 임신해서 결혼했었잖아. 어린 아기도 있는데 이렇게 전 남친한테 전화하면 안 되지. 애한테 안 미안해? 그 말에 최선아는 아무 말도 않더라고요. 5년 동안 우리 잘 만났지. 근데 그 마무리를 네가 어떻게 했어? 네 말대로 영양가 없는 나 버렸잖아. 네가. 버린 게 아니고 뭐든 상관없어. 너랑 나랑은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니까. 그래도 너한테 고마운 건 있어. 네 덕분에 그냥 친구였던 예진이의 진가를 알게 되었고 나도 진짜 사랑을 만난 것 같아. 야, 예진이 걔 진짜 별로야. 계산적이고 한용준 개털인 거 알고 나한테 떠넘긴 거야. 하면서 없는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정수는 조근조근 팩폭을 했죠. 예진이는 네가 아니야. 그렇게 사람 계산하고 따지면서 만나고 그런 사람 아니라고. 너보다 내가 더 잘 알아. 뭐라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 이렇게 좋게 받아주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야. 한 번만 더 연락하면 스토커로 경찰 신고할게. 네가 그때 나 신고하려고 했듯이 나도 똑같이 신고할 거야. 알았지? 정수의 말에 최선아는 어이없어 하면서도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렇게 정수는 그 번호까지 차단을 했습니다. 그 후 저는 정수와 순조롭게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친구였던 최선아는 눈앞의 욕심 때문에 진짜 보석을 버리고 겉만 반짝이는 유리 쪼가리를 주운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유리 쪼가리가 보석인 줄 알고 애지중지했는데 이제 지도 깨달은 거죠. 아, 내가 쓰레기를 주운 거구나 라는 것을요. 최선아의 불행을 비웃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그녀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통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평생에 걸쳐 깨닫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한때는 가장 친했던 친구와 사랑했던 남자에게 동시에 배신당하고 너무 비참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순간에 오히려 제 곁에 있었던 진짜 소중한 인연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아픔을 딛고 일어서면 더 나은 일이, 더 행복한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